미나는 12살에 불과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 없이 자란 고아 소녀였다. 박할머니라는 착한 이웃 노인의 도움으로 살고 있었다. 마른 체구에 큰 슬픈 눈을 가진 미나는 가난 속에서 자란 아이의 체념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왼손에는 동전 모양의 검은 점이 있었는데 이것은 미나가 종종 부끄러워하고 긴 소매 아래에 숨기는 선천적인 특징이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미나는 박할머니를 돕기 위해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빙 일을 하고 있었다. 작은 손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미나는 항상 최선을 다했고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빛나는 조명과 부유한 손님들로 가득한 고급 레스토랑은 이 소녀에게는 낯선 세계였다. 어느 날 미나는 정장을 입은 3명의 손님을 위해 무거운 음식 쟁반을 테이블로 가져왔다. 소매가 실수로 올라가면서 검은 점이 드러났다. 아무도 그 순간이 어린 고아 소녀의 인생을 바꿀 이야기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날 밤 고급 레스토랑은 조명으로 밝게 빛났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작은 체구의 미나는 무거운 음식 쟁반을 들고 7번 테이블로 향했다. 거기에는 정장을 입은 3남자가 앉아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25세의 재벌 도진이었다. 그는 잘생긴 얼굴을 가졌지만 그의 눈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었다. 미나가 쟁반을 내려놓을 때 그녀의 손은 무게 때문에 떨렸다. 땀을 닦으려고 할 때 소매가 올라가서 왼손에 동전 모양 검은 점이 드러났다. 와인잔을 들고 있던 도진은 갑자기 멈췄다. 그의 눈은 점에 고정되었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와인잔이 테이블에 떨어져 깨졌다. 그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멈춰. 내 어머니는 누구냐? 그의 목소리는 레스토랑의 모든 소음을 덮었다. 미나는 깜짝 놀라 음식 쟁반을 떨어뜨렸고 접시들이 바닥에 부서졌다. 뜨거운 수프가 그녀의 다리에 튀었지만 그녀는 고통을 외칠 겨를도 없었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전 엄마가 없어요. 도진이 다가와 매서운 눈빛으로 말했다. 거짓말하지 마. 이 점은 어디서 났어? 그가 미나의 손을 세게 잡아당겼다. 소녀는 겁에 질려 손을 빼내며 흐느꼈다. 놔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테이블에 있던 2 남자가 놀라며 한 사람이 말했다. 도진, 진정해. 그냥 아이일 뿐이야. 하지만 도진은 듣지 않았다. 당신들은 이해 못해요. 미나는 뒤로 물러나며 떨리는 손을 감쌌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전 그냥 일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레스토랑 매니저가 뛰어와 화를 냈다. 미나, 얘 음식을 떨어뜨린 거야. 당장 손님께 사과해. 도진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필요 없습니다. 소녀와 얘기하고 싶어요. 그가 미나에게 돌아섰다. 그의 눈은 여전히 격렬했다. 말해봐. 누가 너를 낳았니? 누가 그 점을 남겼니? 미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고아였어요. 박할머니께서 저를 시장에서 주우셨대요. 더 이상 묻지 말아주세요. 소녀는 흐느끼며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얼어붙은 듯했다. 도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손을 꽉 쥐었다. 점을 보며 마치 비밀을 캐내려는 듯했다. 이런 우연은 있을 수 없어. 너는 뭔가 알고 있을 거야.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도진, 이제 그만. 한 친구가 그를 잡아당겼다. 도진은 손을 놓았지만 여전히 미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소녀는 손을 감싸며 눈물을 떨어뜨렸다. 이곳에서 사라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도진의 외침 이후 고급 레스토랑은 숨막히는 침묵에 빠졌다. 미나는 그 자리에 서서 어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검은 점을 감추려는 듯 손을 꽉 쥐었다. 도진은 거친 숨을 내쉬며 여전히 소녀의 손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다리는 마치 주저앉을 것처럼 떨렸다. 테이블에 있던 2 친구는 그를 다시 앉히려고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무슨 일이야?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마. 하지만 도진은 그들의 손을 뿌리치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난 확실히 알아야 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레스토랑 매니저인 중년 남성이 다가와 도진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선생님, 이 사고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소녀가 서툴러서 그래요. 당장 해고하겠습니다. 미나는 그 말을 듣고 겁에 질려 외쳤다. 안 돼요. 저는 이 일이 필요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도진이 손을 들어 중단시켰다. 차갑게 말했다. 아무도 소녀를 해고하지 마세요. 지금 그녀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지못해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나에게 도진을 따라 계단 근처의 조용한 구석으로 가라고 지시했다. 소녀는 마치 발에 돌이 달린 것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움직였다.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도진은 의자에 앉아 미나에게 맞은편에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덜 사나워졌지만 여전히 어떤 강박감이 담겨 있었다. 미나, 널 놀라게 하려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 점, 내 가족 중에 누구에게 있었는지 진실을 말해줘.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는 매여 있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가족이 없어요. 박 할머니께서 제가 아주 어릴 때 시장에서 주우셨대요. 부모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도진은 앞으로 기울어 가까이 다가왔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어느 시장? 언제? 뭔가는 기억나야 할 텐데. 미나는 떨리며 말했다. 기억나지 않아요. 박 할머니께서는 제가 10년도 더 전에 들판 근처 작은 시장에서 발견됐다고 하셨어요. 그게 전부예요. 도진은 침묵했다. 그의 손은 더 단단히 쥐어졌다. 10년도 더 전. 그 시간은 그의 가슴 속 고통스러운 기억과 일치했다. 도진이 10살 때 그의 어머니 정윤이 왼손에 있는 검은 점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이것은 우리 가문의 표시란다. 도진아.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거야. 내가 자녀를 가지면 그 아이도 이 점을 가질 수 있어.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던 기억이 났다. 하지만 도진에게는 그 점이 없었다. 그는 한때 어머니에게 물었다. 제가 없다면 누가 가지게 될까요? 정유는 그저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은 멀리 바라보는 듯했다. 언젠가 내가 이해하게 될 거야, 아들아. 그의 어머니는 12년 전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도진의 가족은 부유했지만 차가웠다. 그의 아버지 강인은 엄격한 사업가로 아내가 죽은 후 그녀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도진은 외로움과 어머니에 대한 흐릿한 기억 속에서 자랐다. 정윤의 검은 점은 항상 그가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였다. 미나를 볼 때까지는. 도진이 자신의 생각을 끊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 어머니는 내가 태어난 직후에 돌아가셨다고 했지.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다시 흘렀다. 박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도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내 점은 내 어머니의 점과 똑같아. 둥근 모양, 진한 검은색, 왼쪽 손목 바로 위에. 이게 우연이라고 믿을 수 없어. 미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당신 어머니요. 하지만 어떡해요? 저는 고아인데. 도진은 일어나 제어할 수 없는 듯 왔다 갔다 했다.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만약 내 어머니가, 만약 그녀가 널 낳고 버렸다면. 그는 멈추고 미나를 향해 돌아섰다. 정확히 몇 살이니? 미나가 대답했다. 12살이에요. 2013년생이라고 박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도진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다. 그의 어머니는 2013년에 돌아가셨다. 그때 도진은 13살이었다. 그 전에 정유는 몇 달 동안 집을 떠났었다. 건강을 위해 요양한다고 했다. 그의 아버지는 결코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약했다고만 말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임신해서 미나를 낳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이를 버렸다면
도진은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다. 이럴 수는 없다. 그는 중얼거렸지만 의심은 커져갔다. 미나, 박 할머니를 만나게 해줄 수 있니? 도진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미나는 뒤로 물러나며 두려워했다. 왜 그분을 만나려고 하세요? 전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진은 소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다. 단호하지만 친절하게. 난 진실을 알아야 해. 만약 내가 내 어머니와 관련이 있다면 난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넌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지 않니? 미나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흘렸다. 소녀는 도진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질문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을 건드렸다. 자신의 뿌리를 알고 싶은 갈망. 저는 두려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도진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다. 나도 두려워. 하지만 우리는 직면해야 해. 나와 함께 가줄래? 레스토랑은 여전히 멀리서 시끌벅적했지만 미나와 도진 가문의 어두운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강희민에 관한 의혹은 점점 더 커져갔다. 도진과 미나는 경찰서를 나와 차를 타고 먹먹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이진성의 발언 이후 도진의 마음은 경랑 속에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되어 있다면 그가 알던 모든 것은 거짓이었다. 미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다. 이제 어디로 가나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도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결심한 듯 말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해. 진실을 대면해야 할 시간이야. 그들은 서울 강남의 호화로운 저택으로 향했다. 강희민의 집이었다. 비로소 그들은 직접적인 증거를 들고 그를 대면할 것이다. 차가 넓은 정원과 호화로운 현관이 있는 대저택 앞에 멈췄다. 미나는 겁에 질린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상류층의 삶은 그녀에게 완전히 낯선 세계였다. 이게 오빠가 살던 곳인가요? 그녀가 놀라서 물었다. 도진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섞여 있었다. 그래,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안에는 어둠이 가득했어. 그들은 현관으로 다가갔다. 도진이 문을 열자마자 넓은 거실에 강희민이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위스키 한 잔을 손에 들고 피곤한 눈빛으로. 도진과 미나를 보자 그는 놀랐다. 도진아, 누굴 데려온 거냐? 도진은 어머니의 일기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차갑게 말했다. 읽어보세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여자아이를 원하지 않았다고 적었어요. 미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딸이에요. 맞죠? 강희민은 일기장을 보고 손이 떨렸다. 위스키 잔이 떨어져 깨지며 바닥에 쏟아졌다. 이걸 어디서 찾았니? 도진은 분노에 차 소리쳤다. 어머니의 물건이에요. 어머니는 아버지와 가문 때문에 미나를 낳으러 도망쳤어요. 아버지는 이진성에게 어머니를 묻으라고 시켰죠. 이 모든 일을 숨기기 위해서? 미나가 앞으로 나서며 울었다. 당신이 제 아버지인가요? 왜 어머니를 죽게 두셨어요? 강희민은 그들을 바라보다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안락의자의 몸을 묻었다. 그의 손이 머리를 감쌌다. 난 이렇게 되길 원치 않았다. 가문이, 할아버지가 너무 강했어. 도진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며 물었다. 가문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강희민은 눈을 들어 미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동요가 일었다. 강 가문은 딸을 받아들이지 않아. 정윤이 임신했을 때 초음파에서 여자아이라는 걸 알게 됐지. 난 그녀에게 낙태하라고 했어. 하지만 그녀는 거부했어. 미나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저는 버려질 존재였던 거예요. 가문 때문에요. 강희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손이 떨렸다. 난 너를 죽이려 한 게 아니야. 단지 그녀에게 잠시 멀리 가서 아이를 낳고 오라고 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도망쳤어. 이진성이 그녀가 출산 후 죽었다고 알려왔을 때 난 패닉 상태였어.
그는 그녀를 묻었고 난 이 일을 숨기려 했어. 가문 때문에. 도진은 이를 갈며 물었다. 누가 아버지에게 이런 짓을 하라고 압력을 넣었어요? 누가요? 강희민은 침묵하다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할아버지, 강진우. 그는 가문의 우두머리야. 그는 여자아이를 인정하지 않았어. 그는 미나를 없애라고 명령했지만 난 그럴 수 없었어. 정윤이 도망쳤고 난 통제력을 잃었어. 미나는 충격을 받은 채 물었다. 할아버지가 저를 없애라고 했다고요. 딸이라는 이유만으로요. 강희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땀이 이마에 맺혔다. 그래, 그는 딸은 가문의 수치라고 했어. 강 가문을 계승할 가치가 없다고. 그는 내 어머니에게도 협박 편지를 보냈어. 도진은 충격을 받았다. 할아버지라니, 그가 어머니와 미나를 해치라고 아버지에게 명령했단 말인가? 정윤의 죽음은 단지 가문 때문이었나? 도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경찰서장이었다. 도진 씨, 좋은 소식입니다. 이진성으로부터 강진우가 보낸 오래된 편지를 찾아냈습니다. 당신 어머니에게 보낸 협박장이었습니다. 미나를 낳는다면 가문에서 쫓겨날 거라고 위협했더군요. 강희민 씨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강진우가 주모자였음이 분명합니다. 도진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들으셨죠? 할아버지가 주모자라고 합니다. 어머니를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미나를 지키지 않으셨어요. 가문 때문에. 강희민은 숙인 채 속삭였다. 난 약했다. 도진아. 할아버지는 너무 강력했어. 돈, 권력, 모든 것을 통제했지. 난 정윤이 달아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그녀가 죽었을 때, 난 유일한 해결책은 그것을 숨기는 것이라 생각했어. 미나는 강희민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저는 정말 딸이었군요. 그런데 왜 저를 버리셨어요? 왜 찾으려고 하지 않으셨죠? 이 질문에 강희민은 우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난 미나를 찾으려 했어. 하지만 할아버지가 알면 그는 더 끔찍한 일을 할 수도 있었어. 난 그저 그 모든 게 사라지길 바랐어. 도진은 차갑게 말했다. 그럼 할아버지를 만나야겠네요. 가문의 모든 비밀이 그에게 있는 것 같아요. 경찰서장이 3명의 경찰관과 함께 들어왔다. 강희민 씨, 당신은 이진성과 공모하여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민은 일어나 도진과 미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을게. 하지만 미나야, 난 내가 죽길 바란 적은 없어. 난 약했고 두려웠어. 도진, 내 할아버지는 위험해. 조심해. 경찰이 강희민을 데리고 나갔다. 그는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고개를 숙였다. 허리가 꺾인 패배한 남자처럼. 도진은 미나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미나, 넌 내 여동생이야.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든 난 널 지킬 거야. 미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요. 왜 저를 미워하는지 묻고 싶어요. 도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를 만나자. 그는 우리와 대면해야 해. 밖은 이미 어두워졌다. 도진과 미나는 화려한 저택에 서서 결심에 찬 눈빛을 교환했다. 강희민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강진우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다. 도진의 가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진실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그들은 멈출 수 없었다. 정윤의 비극과 가문의 고통에 관한 완전한 진실을 밝혀야 했다. 여정은 새로운 대면을 향해 계속되었다. 강희민의 저택은 그가 체포된 후 텅 비어 있었다. 도진과 미나는 거실에 홀로 서 있었고 마음은 무거웠다. 도진은 미나의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나, 아버지가 자백했지만 할아버지 강진우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어. 그를 만나볼래?
미나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만나고 싶어요. 그가 왜 저를 미워하는지, 왜 어머니를 미워했는지 알고 싶어요. 도진은 경찰서장에게 전화했다. 서장님, 아버지가 체포되셨네요. 할아버지 강진우는 어디 계신가요? 그는 외곽에 따로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서장이 대답했다. 도진 씨, 저희가 조사해봤습니다. 강진우 씨는 나이가 많으시고 교외의 개인 저택에 살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를 체포하려 합니다. 당신 아버지를 강요한 증거와 정윤 씨를 협박한 편지가 있습니다. 함께 가시겠어요?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겠습니다. 제 여동생도요. 그는 저희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들은 차를 타고 서울 외곽의 한 대저택으로 향했다. 도중에 도진은 미나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할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부터 매우 엄격하셨어. 여자는 가문에 명예를 가져다 줄 수 없다고 믿으셨지. 난 이런 극단적인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몰랐어. 그들이 도착했을 때 경찰차가 이미 저택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 큰 문으로 들어서자 어두운 거실에 앉아있는 강진우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늙었지만 위엄이 있었고 차가운 눈빛이 그의 얼굴 특징이었다. 도진과 미나를 보자 그는 입꼬리를 올렸다. 도진, 이 아이를 왜 데려왔니? 도진은 차갑게 대답했다. 할아버지, 이쪽은 미나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딸이에요.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내쫓았죠? 할아버지가 여자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강진우는 비웃음을 지었다. 그래, 난 인정하지 않아. 강 가문은 아들만 필요해. 정윤이 내게 반항해 이 아이를 낳았다가 대가를 치렀지. 미나는 앞으로 나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손녀인데도 저를 미워하셨어요? 어머니가 저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강진우는 미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감정이 없었다. 너는 가문의 오점이다. 난 내 아들에게 널 없애라고 했지만 그는 약했어. 정윤이 도망치게 두고 말이야. 도진은 분노에 차 소리쳤다. 할아버지는 괴물이에요. 어머니를 위협하고 아버지를 강요했어요. 할아버지는 다른 여성들도 강요했죠? 몇 명이나 더 있었어요. 경찰서장이 서류 묶음을 들고 나섰다. 강진우 씨, 저희는 당신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가문 내 최소 5명의 여성에게 보낸 협박 편지와 정윤 씨에게 보낸 협박장을 발견했습니다. 딸을 낳으면 쫓겨날 거라고 위협한 증거입니다. 체포됩니다. 강진우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당신들은 권리가 없어. 난 가문을 지키기 위해 그런 거야. 하지만 경찰은 신속하게 그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도진은 앞으로 나서서 차갑게 말했다. 가문을 지키다니요?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망가뜨렸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미나는 고아로 자랐고 아버지는 비겁한 사람이 되었어요. 모두 할아버지 때문이에요. 미나는 울며 말했다.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자격이 없어요. 강진우는 경찰차로 끌려가면서도 계속 으르렁거렸다. 넌 후회하게 될 거다, 도진아. 이 가문은 나를 필요로 해. 도진은 등을 돌리며 말했다. 이 가문은 무너져야 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이제 충분해요. 경찰차가 강진우를 태우고 떠났다. 그는 30년 넘게 가문 내 여성들을 강요하고 딸을 낳은 여성들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었다. 며칠 후 도진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도진 씨, 강진우 씨는 강요죄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협박죄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버지 강희민 씨는 범죄 은폐로 5년형을 받았고요. 강 가문은 이제 해체되었습니다. 많은 상속자들이 상속권을 포기했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서장님. 정의가 이루어졌군요. 그는 미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어떻게 생각해? 미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슬프지만 마음이 가벼워요. 어머니의 억울함이 풀렸어요. 도지는 소녀를 안아주었다. 그래, 어머니는 너를 위해 희생하셨어. 이제 넌 나를 가족으로 갖게 됐어. 우리는 다르게 살 거야. 그들은 박 할머니의 집에 가서 모든 이야기를 전했다. 박 할머니는 울었다. 세상에, 너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악했다니 몰랐구나. 미나야, 넌 정말 고생 많았어. 미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 전 도진 오빠가 있으니까요. 도진은 미나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진정한 여동생으로 돌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정윤의 무덤을 찾아 꽃을 놓고 속삭였다. 어머니,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대가를 치렀어요. 미나는 이제 안전해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미나는 옆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딸이에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잘 살게요. 바람이 살짝 불어왔다. 마치 정윤으로부터의 위로처럼. 다음 날, 도지는 가문의 변호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강진우와 강희민의 재산은 압류되었지만 작은 일부가 도진과 미나에게 남겨졌다. 정윤이 비밀리에 모아둔 돈이었다. 도진은 미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니? 미나는 대답했다.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박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오빠는요? 도진은 미소 지었다. 난 이걸로 새 출발을 할 거야. 우린 더 이상 그 가문이 필요 없어. 이야기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도진과 미나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와 싸워야 했다. 강 가문의 몰락에 대한 소문, 오래된 지인들의 의심스러운 시선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했고 정의는 승리했다. 강진우와 강희민은 그들의 대가를 치렀지만 도진과 미나의 치유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도진 가문의 몰락 후 도진은 강희민의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 그는 미나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박 할머니를 편안한 아파트로 모셨다. 미나는 공부에 열심이었고 특히 사회복지에 관심을 보였다. 어느 날 도진은 미나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야. 난 내가 자랑스러워. 미나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왼손의 검은 점은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유산이 되었다. 네, 오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어머니도 행복해 하실 거예요. 진도 개 한 마리가 도진의 집에 새로운 가족으로 들어왔다. 도진은 그를 진실이라고 이름 지었다. 진실이는 미나를 특히 좋아했고 마치 그녀를 지키는 수호자처럼 항상 곁에 있었다. 강 가문의 어두운 유산은 사라졌지만 도진과 미나의 유대는 강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속박되지 않았다. 정윤의 희생은 결국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했다. 박 할머니는 종종 말했다. 운명은 이상한 법이야. 너희 둘을 갈라놓은 것이 결국 너희를 하나로 만들었구나. 진돗개 진실이가 미나의 발치에 누워 꼬리를 흔들었다. 점점 커져가는 새로운 가족의 상징이었다. 강진우와 강희민의 재판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도진은 미나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언론에 노출시키지 않았다. 그들은 조용히 자신들의 삶을 재건했다. 과거의 진실이 밝혀진 후 그들은 이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다. 어느 저녁, 도진과 미나는 한강공원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았다. 진돗개 진실이는 그들 곁에 충실히 누워 있었다. 오빠, 미나가 물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건 슬픈 일이지만 난 감사해요. 당신이 내 오빠라서. 도진은 미소 지었다. 나도 그래, 미나. 어머니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실 거야. 그들의 왼손에 있는 동전 모양의 검은 점은 이제 그들을 연결하는 상징이 되었다. 더 이상 숨길 비밀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유산이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형제와 자매. 그들의 이야기는 슬픔에서 시작되었지만 희망으로 계속되었다. 진돗개 진실이가 그들 곁에서 충실히 지켜보며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했다.
우리는 이제 함께야, 미나. 영원히 사이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검은 점의 비밀이 그들을 그 누구도 준비되지 않은 극적인 여정으로 이끌고 있었다. 도진의 제안 후 미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작은 손이 떨렸고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갈등했다. 박 할머니를 만나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진실을 말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미나가 속삭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도진은 소녀의 키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동시에 고통스러웠다. 미나, 난 확신할 수 없어. 하지만 만약 내가 내 어머니의 딸이라면 넌 알 자격이 있어. 나도 마찬가지고. 한 번만 나와 함께 가줘. 그게 전부야. 미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소녀는 믿기 싫었지만 도진의 말은 원래 텅 빈 그녀의 가슴에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 마침내 그녀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매니저님께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해요. 도진은 일어서서 살짝 미소 지었다. 내가 처리할게. 그는 테이블로 돌아가 매니저와 몇 마디 나눴다. 중년 남성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VIP 손님인 도진의 태도 앞에서 미나가 일찍 퇴근하도록 허락했다. 그날 밤 도진은 그의 고급차로 미나를 태우고 그녀가 박 할머니와 함께 사는 빈민가로 향했다. 좁고 어두운 거리는 습한 냄새로 가득했고 도진의 호화로운 생활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미나는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마치 그것이 무서운 비밀을 드러낼까 두려운 듯 손으로 점을 감쌌다. 도진은 침묵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만약 미나가 정말 그의 여동생이라면 그의 어머니는 어떤 비밀을 간직했던 것일까? 그리고 항상 냉담했던 그의 아버지, 이 일을 알고 있었을까? 차가 허름한 집 앞에 멈췄다. 미나가 내려서 떨리는 손으로 가리켰다. 박 할머니는 여기 사세요.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소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서는 박 할머니, 구부정한 노파가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옷을 기우고 있었다. 미나를 보고 그녀는 놀랐다. 미나, 왜 일찍 왔니? 이 사람은 누구니? 미나가 대답하기도 전에 도진이 말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도진입니다. 미나의 점에 대해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흐릿한 눈으로 도진을 바라보다가 미나의 손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녀는 멈칫했다. 손이 떨리며 옷을 놓쳤다. 왜 그걸 물어보시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진이 다가가며 급하게 물었다. 미나를 어디서 주우셨어요? 언제요? 소녀의 어머니는 어땠나요? 박 할머니는 뒤로 물러났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요. 오래전 일이라. 기억 안 난다고요. 도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그의 어머니 정윤이 미소 짓고 있었고 왼손에는 미나의 것과 똑같은 검은 점이 보였다. 보세요. 이 여자가 미나의 어머니인가요? 박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었다. 그녀의 입이 벙긋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미나가 외쳤다. 할머니, 말씀해주세요. 사실인가요? 박 할머니가 눈물을 터뜨렸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여자는 너무 마르고 약해 보였어. 난 시장 근처에서 미나를 발견했어. 죽은 여자 곁에 있었지. 그녀의 손에도 검은 점이 있었어. 도진은 손을 꽉 쥐고 소리쳤다. 그럼 내 어머니가, 그녀가 미나를 낳고 버린 거예요. 박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녀는 버리지 않았어. 그녀는 바로 그 후에 죽었어. 난 그녀를 근처 들판에 묻었지. 도진은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미나는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다. 내 엄마가 죽었다고요? 어떻게? 방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워졌다. 도진은 박 할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다.
또 뭐 숨기고 계신 게 있나요? 전부 말씀해 주세요. 박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속삭였다. 한 남자가 있었어. 나중에 아이에 대해 물어보러 왔지. 내가 주었다고 했더니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떠났어. 어떤 남자요? 도진이 소리쳤다. 박 할머니는 떨며 말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그는 부유해 보였어. 당신처럼 정장을 입고 있었지. 도진은 충격을 받았다. 그의 아버지일까? 미스터리는 점점 더 복잡해져 갔고 그와 미나를 피할 수 없는 경류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허름한 집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다. 도진은 그곳에 서서 손을 꽉 쥐었다. 이마에 파란 핏줄이 돋아나고 분노와 고통으로 눈이 붉어졌다. 미나는 박 할머니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왜 저에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정말 제게 엄마가 있었던 거예요. 박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주름진 손에 눈물이 떨어졌다. 그녀는 속삭였다. 미나야, 할머니는 그 남자가 두려웠어. 너무 무서웠어. 할머니는 내가 그저 안전하기만을 바랐단다. 도진은 휙 돌아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 남자,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생겼죠? 박 할머니는 몸을 움츠리며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는 키가 크고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죠. 그는 아이를 봤는지 물었고 내가 미나를 주었다고 하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고는 사라졌어요. 도진은 이를 갈았다. 그의 머릿속은 빙글빙글 돌았다. 어머니 정윤의 이미지, 부드러운 미소, 왼손의 검은 점,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날들. 그녀가 설명 없이 집을 떠난 것,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왜 비밀에 쌓여 있었을까? 박 할머니, 도진이 무릎을 꿇고 소녀의 어깨를 잡았다. 나와 함께 갈래? 진실을 찾아야 해. 미나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겁에 질린 표정이 사라지고 약간의 용기가 깃들었다. 네,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어둠 속에서 도진은 고급차로 미나를 태우고 박 할머니가 언급한 작은 시장으로 향했다. 울퉁불퉁한 길 위로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나아갔다. 미나는 웅크리고 앉아 점을 손으로 감싸 안았다.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도진의 마음도 복잡했다. 만약 어머니가 미나를 낳고 버렸다면 왜 그랬을까? 그리고 신비로운 남자, 그가 어머니의 죽음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차는 시장 가장자리에 멈췄다. 한밤중 그 지역은 텅 비어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들깨에 짖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도진은 손전등을 들고 미나와 함께 내렸다. 그들은 박 할머니가 말한 불행한 여인을 묻었다는 들판으로 향했다. 희미한 달빛이 황량한 들판을 비추고 있었다. 도진이 물었다. 박 할머니가 정확히 어디라고 했지? 미나는 나무 몇 그루가 서 있는 빈 공간을 가리켰다. 이쪽이에요. 할머니가 여기 근처라고 하셨어요. 저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도진은 무릎을 꿇고 맨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다. 그의 동작은 급했고 초조했다. 미나는 옆에 서서 자신의 몸을 감싸 안았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희망이 있었다. 갑자기 손전등 빛이 작은 금속 물체에 반사되었다. 흙 속에 묻혀있는 은색 목걸이였다. 도진은 움찔했고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목걸이의 펜던트에는 윤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도진은 숨이 막히는 듯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이건 어머니의 목걸이야. 항상 그녀가 걸고 다녔던 거야. 미나가 다가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당신 어머니의 거예요? 그럼 정말 제 어머니인가요? 도진은 목걸이를 꽉 쥐고 눈물을 흘렸다. 틀림없어. 어머니는 자신의 이름을 새겼어. 만약 그녀가 여기 묻혔다면.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미나와 자신은 이복 남매였다.
갑자기 멀리서 소리가 들렸다. 마른 풀을 밟는 발소리. 도지는 깜짝 놀라 미나를 나무 뒤로 끌어당겼다. 숨어. 누군가 왔어. 달빛 아래 한 남자의 큰 실루엣이 나타났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는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왔다. 도진은 숨을 죽이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남자는 도진이 흙을 판 자리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그는 흙이 파헤쳐진 흔적을 확인하고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누가 여기 왔지? 미나는 떨고 있었다. 작은 손이 도진의 손을 아플 정도로 꽉 잡았다. 그녀는 속삭였다. 도진 오빠, 그 사람이 박 할머니가 말한 남자인가요? 도진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정윤의 윤 글자가 새겨진 은목걸이는 그의 손에서 뜨겁게 느껴졌다. 어머니가 정말 여기서 죽었고 이 남자가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도진은 미나에게 속삭였다. 움직이지 마. 그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자. 남자는 천천히 묘지 주변을 걸었다. 반질반질한 구두가 부드러운 흙에 빠져들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드러나면 안 돼.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다.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누군가 여기 왔었어. 처리해. 흔적을 남기지 마. 도진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거지? 처리가 무슨 뜻이지? 갑자기 멀리서 차 엔진 소리가 들리고 헤드라이트가 반짝였다. 도진은 미나를 끌어당겨 땅에 엎드리게 했다. 그는 속삭였다. 꼼짝 말고 조용히 해. 검은 광택의 차가 다가왔고 남자 몇 걸음 앞에서 멈췄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옷을 입은 두 남자가 내렸다. 얼굴은 차갑고 무표정했다. 한 남자가 물었다. 사장님, 누가 감히 여기에 왔습니까? 검은 정장의 남자가 돌아보며 차갑게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만약 그들이 유골을 발견했다면 모든 것이 드러날 거야. 파서 당장 가져가. 미나는 유골이라는 말에 눈물을 흘렸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다. 도진은 이를 갈았다. 그의 손은 목걸이를 꽉 쥐었다. 그 유골이 어머니의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것을 숨기려 하는가? 도진은 뛰쳐나가 그들과 맞서고 싶었지만 이성이 그를 막았다. 그들은 둘뿐이었고 무기도 없었다. 세 남자를 상대할 수 없었다. 두 남자는 삽을 들고 흙을 파기 시작했다. 철제 삽이 흙을 가르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도진은 미나를 바라보았다. 소녀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지만 또한 약간의 결단력도 보였다. 그는 속삭였다. 미나, 내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고 싶니? 위험하더라도.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네, 알고 싶어요. 죽더라도요. 도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럼 우리는 행동해야 해. 내가 그들의 주의를 돌릴 테니 넌 차로 뛰어가 경찰에 신고해. 미나는 놀라서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오빠를 버려두고 갈 수 없어요. 하지만 도진은 고개를 저었다. 다른 방법이 없어. 만약 그들이 유골을 가져간다면 우리는 모든 단서를 잃게 될 거야. 내가 막을 테니가. 그는 미나에게 차 열쇠를 주고 지시했다. 큰 길로 곧장 달려가서 112에 전화해. 내가 버틸 테니까. 미나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흘렸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열쇠를 꽉 쥐었다. 검은 정장 남자가 등을 돌리고 전화를 확인하는 동안 두 남자는 더 깊이 파고 있었다. 도진은 큰 돌을 집어 멀리 던졌다. 돌이 땅에 부딪히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고 세 남자는 모두 깜짝 놀랐다. 검은 정장 남자가 외쳤다. 누구야? 당장 확인해. 두 남자는 삽을 내려놓고 소리가 난 방향으로 달려갔다. 도진은 미나를 밀며 속삭였다. 지금 가. 미나는 차를 향해 달렸다. 맨발로 풀밭에서 넘어지기도 했지만 계속 달렸다.
도진은 숨겨진 곳에서 나와 검은 정장 남자에게 맞섰다. 그는 멈춰서서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쳤다. 여기 묻은 여자는 내 어머니다. 넌 내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남자는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넌 누구지? 그가 으르렁거렸다. 도진은 목걸이를 들어 보였다. 난 여기 묻힌 여자의 아들이다. 내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 남자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비웃으며 말했다. 넌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군. 안타깝게도 내가 이걸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래 살지 못할 거야. 그는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 도진을 향해 겨눴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미나가 해냈다. 검은 정장 남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뒤를 돌아 자신의 차로 달렸다. 도진은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끌어안고 외쳤다. 넌 도망칠 수 없어. 두 사람은 땅에서 뒹굴었다. 권총이 떨어졌다. 도진은 그를 땅에 눌렀지만 멀리서 두 남자가 돌아오며 소리쳤다. 사장님을 놔줘. 경찰 사이렌은 더 가까워졌고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깜박였다. 검은 정장 남자는 몸을 뒤틀며 으르렁거렸다. 넌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도진은 놓지 않았다. 그는 남자의 목을 꽉 쥐었다. 경찰차가 도착했고 4명의 경찰관이 총을 겨누며 뛰어내렸다. 멈춰. 손을 들어. 한 경찰관이 소리쳤다. 두 남자는 도망치려 했지만 즉시 제압되었다. 검은 정장 남자는 도진이 놓아주자 땅에 누워 헐떡이며 증오의 찬 눈빛을 보냈다. 미나는 경찰차에서 뛰어나와 도진에게 달려가 껴안으며 흐느꼈다. 도진 오빠, 괜찮아요? 도진은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괜찮아. 넌 정말 대단했어. 도진은 은목걸이를 경찰서장에게 건네며 말했다. 여기 증거입니다. 제 어머니가 저기 묻혀 있을지도 몰라요. 발굴해주세요. 그날 밤 들판은 경찰 조명으로 밝게 빛났다. 그들은 유골 한 구를 발굴했고 그 옆에는 오래된 은반지가 있었다. 정윤의 마지막 증거였다. 도진은 무릎을 꿇고 흙 위에 눈물을 떨어뜨렸다. 미나는 옆에 서서 그를 껴안으며 속삭였다. 정말 제 어머니인가요?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지만 큰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검은 정장 남자는 누구였고 왜 그는 과거를 지우려 했을까? 황량한 들판은 이제 경찰 조명으로 환하게 밝혀졌다. 삽이 흙을 파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며 10년이 넘는 비밀을 감춰온 차가운 땅을 뒤집어 놓았다. 도진은 은목걸이를 꽉 쥐고 발굴된 유골을 붉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미나는 그의 옆에 바짝 붙어 서서 작은 손으로 도진의 손을 잡았다. 떨리는 손. 유골은 들것에 옮겨졌고 그 옆에는 오래된 은반지가 놓여 있었다. 정윤의 또 다른 소지품이었고 도진은 어린 시절 기억 속에서 그것을 분명히 기억했다. 중년의 강직한 경찰서장이 다가와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진 씨, 유골은 DNA 검사를 위해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저 남자요? 그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도진은 경찰차에 수갑을 차고 앉아있는 검은 정장 남자를 바라보았다. 조명 아래 그의 얼굴이 분명히 보였다. 단단한 윤곽과 차가운 표정, 관자놀이를 따라 흐르는 흉터가 있었다. 도진은 고개를 저었다. 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어머니를 알았고 아마도 그녀를 죽였을 겁니다. 검은 정장 남자는 그 말을 듣고 비웃으며 신목소리로 말했다. 꼬마야, 넌 모든 걸 이해한다고 생각하니? 일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 도진은 차 창문을 세게 치며 소리쳤다. 넌 내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말해. 경찰이 그를 말리려 했지만 도진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경찰서장은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도진 씨, 우리가 그를 신문할 겁니다. 이제는 법이 처리하도록 하세요. 검은 정장 남자를 태운 경찰차가 떠나고
도진과 미나는 들판에 남겨졌다. 미나가 속삭였다. 도진 오빠, 만약 저기 있는 게 제 어머니라면 왜 그들은 숨겼을까요? 도진은 소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난 몰라, 미나. 하지만 알아낼 거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는 일어서서 미나의 손을 잡았다. 가자. 우리는 박 할머니를 다시 만나봐야 해. 그녀는 뭔가 더 숨기고 있을지도 몰라.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도진과 미나는 허름한 집으로 돌아왔다. 박 할머니는 밤새 울어 눈이 빨갛게 된 채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을 보자 그녀는 떨리며 물었다. 미나, 도진, 괜찮니? 들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도진은 은목걸이와 반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심각한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이것들은 제 어머니의 것입니다. 그 남자에 대해 더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어떤 것이라도요. 박 할머니는 두 물건을 바라보았다. 떨리는 손으로 만지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세상에, 정말 그녀였단 말이니. 난 믿지 못했어.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12년도 더 전에 난 시장 근처에서 그 여자를 발견했어. 너무 약해 보였고 방금 출산한 직후였지. 그녀는 아이를 나에게 주며 지켜주세요. 그들이 찾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한 뒤 숨을 거뒀어. 난 그녀를 들판에 묻었지만 며칠 후 그 남자가 나타났어. 그는 아이에 대해 물었고 내가 주었다고 하자 침묵을 지키라며 약간의 돈을 주고 갔어. 너무 무서워서 더 묻지 못했어. 도진은 이를 갈았다. 그들이 찾지 못하게라고 했어요. 누구를 말한 거죠? 박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그녀는 부유해 보였어. 옷은 찢어졌지만 천은 고급스러웠어. 미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박 할머니를 껴안으며 울었다. 제 어머니. 어머니는 누구를 두려워했던 거죠? 도진은 일어나서 앞뒤로 걸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만약 그의 어머니가 비밀리에 미나를 낳고 도망쳤다면 누군가가 그 뒤에 있음이 분명했다. 그리고 검은 정장 남자는 열쇠를 쥐고 있었다. 갑자기 도진의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가 전화를 받자 경찰서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진 씨, 우리가 그 남자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진성이라는 사람입니다. 20년 전 당신 가족의 경호원이었죠. 현재는 큰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는 당신 어머니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도진은 멍해졌다. 누구요? 누가 명령했다는 겁니까? 경찰이 대답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의 차에서 오래된 계약서를 발견했습니다. 강희민이라는 사람이 서명한 것이었어요. 도진은 충격을 받았다. 강희민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제 아버지요. 그는 중얼거렸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정도로 손이 떨렸다. 미나는 놀라서 외쳤다. 도진 오빠, 무슨 일이에요? 도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공허했다. 만약 그의 아버지가 연루되어 있다면 그의 가족에 대한 모든 기억은 거짓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 날들을 떠올렸다. 그녀가 종종 조용히 울던 모습, 아버지와 닫힌 방에서 격렬하게 다투던 때들. 어쩌면 그녀는 미나를 임신했기 때문에 도망쳤고 아버지는 이진성을 보내 그녀를 제거했을지도 모른다. 도진은 미나를 향해 돌아섰다. 우리는 경찰서에 가야 해. 이진성을 직접 만나봐야 해. 그들은 서둘러 차에 올라 한낮의 뜨거운 햇살 아래 경찰서로 향했다. 신문실에서 이진성은 철창 뒤에 앉아 있었다. 차가운 눈빛으로 도진을 바라보았다. 더 원하는 게 뭐지, 꼬마야? 그가 비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진은 책상을 내리치며 외쳤다. 넌 내 아버지를 위해 일했어. 그가 내 어머니를 죽이라고 명령했나? 이진성이 비웃으며 말했다. 넌 영리하군.
하지만 난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내 할아버지에게 가서 물어봐. 도진은 분노를 느끼며 소리쳤다. 넌 도망칠 수 없어. 내 어머니를 묻은 걸 봤어. 내가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이진성은 입꼬리를 올렸다. 묻은 사람은 나야. 하지만 실제로 손을 댄 건 내가 아니야. 그 아이가 살아남은 줄은 몰랐어.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무슨 말이에요? 제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신 거죠? 이진성은 미나를 바라보며 한순간 흔들리는 눈빛을 보였다. 내 어머니는 강했어. 널 낳고 도망갔지만 결국 그녀는 도망칠 수 없었어. 난 그저 뒷정리를 했을 뿐이야. 도진은 이진성에게 달려들어 그의 얼굴을 치료했지만 경찰이 그를 저지했다. 경찰서장이 말했다. 충분합니다. 도진 씨, 우리가 더 조사할 겁니다. 이자는 도망치지 못할 겁니다. 도진은 숨을 거칠게 내쉬며 미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밝은 햇살 아래 그는 소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나, 미안해. 만약 우리 아버지가 이것을 했다면 난 어떻게 대면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전 오빠를 탓하지 않아요. 하지만 전부 알고 싶어요.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알겠어. 우리는 진실을 찾을 거야. 아무리 오래 묻혀 있어도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멀리 경찰차 안에서 이진성은 그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넌 견딜 수 없을 거야. 서울의 차가운 겨울 아침, 서울대학교 병원의 분만실에서 위약적으로 매우 드문 일이 벌어졌다. 3명의 작은 아기들이 태어났는데 그중 2명은 서로 몸이 붙어 있었다. 미나, 지윤, 그리고 수아, 이 3자매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위약적 기적이었다. 동일난성 삼둥이는 그 자체로도 희귀했지만 그중 2명이 연결된 상태로 태어난 것은 약 20만 건이 출산 중 한 번 정도 발생하는 극히 드문 사례였다. 미나와 지윤은 하복부가 연결된 상태로 태어났다. 그들은 한 쌍의 다리를 공유했고 내부 장기 일부도 연결되어 있었다. 수아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3자매 모두의 미래는 불확실했다. 이 작은 생명들의 부모인 김태연과 박소연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들은 마약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웠다. 특별한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새 아이를 돌볼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부모는 아이들을 포기하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소연은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관리와 사랑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살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었습니다. 병원 소아과 의사인 강지영 박사는 이 특별한 삼둥이를 돌보는 팀을 이끌었다. 저는 20년 이상 의사로 일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미나와 지윤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형태의 결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분리하는 것은 복잡한 수술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기들은 병원에서 천몇 주를 보냈다. 간호사들은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았고 특히 최 간호사는 삼둥이에게 깊은 애정을 느꼈다. 그들은 너무 작고 취약했지만 그들의 눈에서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었어요. 그녀는 회상했다. 특히 미나는 항상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고 지윤은 더 조용했지만 깊은 호기심을 보였어요. 수아는 3자매 중에서 가장 활발했죠. 강원도 춘천 외곽의 한적한 농장에서 정우진과 이민지 부부는 자신들의 세 아들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우진은 유기농 농사를 짓고 민지는 지역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들은 특히 진도견 브리더로도 지역에서 잘 알려져 있었는데 이 한국 토종견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데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우진의 가족은 대대로 진도견을 길러왔다. 그의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 진도견 백구가 가족을 살린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다. 그 이후로 정가는 이 충직한 한국 토종견의 혈통을 보존하는 것을 가문의 사명으로 여겼다. 진도견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우진은 종종 말했다.
그들은 가족의 수호자이자 한국 문화유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의 충성심과 지능은 비교할 수 없죠. 우진과 민지의 첫째 아들 준호는 이제 18살이었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다. 둘째 민석은 16살로 컴퓨터와 기술에 관심이 많았다. 막내 도윤은 14살로 운동선수의 꿈을 키우고 있었다. 그들은 행복한 가정이었지만 민지는 종종 딸을 갖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했다. 진도견 한별이 새끼를 낳은 날, 우진은 TV에서 특별한 뉴스를 보게 되었다. 서울에서 태어난 삼둥이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중 2명은 붙어 있었다. 아이들이 새로운 가정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민지의 마음은 크게 동요했다. 그 아이들의 눈을 봤어요. 민지는 우진에게 말했다. 그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그걸 느껴요. 우진과 민지는 그날 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 그들은 이미 3명의 아들이 있었고 농장을 관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별한 의료적 필요가 있는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은 엄청난 책임이 될 것이었다. 우리가 이미 3아들이 있지만 우리 집에는 더 많은 사랑이 있어요. 민지가 진지하게 말했다. 우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그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우리 가족이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 아들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우진은 입양기관에 연락했다. 그는 아내와 자신이 삼둥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입양기관의 사회복지사 김현정은 처음에는 놀랐다. 보통 사람들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녀는 설명했다. 특히 의료적으로 복잡한 상태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당신 가족의 배경과 열정을 듣고 나니 이것이 운명적인 만남일지도 모르겠네요. 몇 주 후, 정 가족은 서울로 향했고 처음으로 3 작은 아기들을 만났다. 미나, 지윤, 수아를 처음 본 순간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운명적인 끌림을 느꼈다. 새 아들인 준호, 민석, 도윤도 새로운 동생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 기대에 차 있었다. 병원에서 미나와 지윤은 작은 침대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한 채 조용히 누워 있었다. 수아는 옆 침대에 있었지만 자매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빛나고 있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기들의 작은 손을 잡았다. 안녕, 우리 딸들아.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너희 엄마야. 미나의 눈이 커졌고 그녀는 민지의 손가락을 꽉 쥐었다. 지우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고 수아는 기쁨에 찬소리를 내었다. 그 순간 그들은 모두 알았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하지만 그 아이들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죠. 민지는 나중에 회상했다. 아이들을 처음 봤을 때 사랑에 빠졌어요. 우리 아들들은 3명의 여동생이 생긴다는 사실에 기뻐서 펄쩍 뛰었죠. 입양 절차는 몇 개월이 걸렸다. 그동안 정 가족은 자주 서울을 방문하여 아기들과 유대감을 형성했다. 준호, 민석, 도윤은 각자 자매들에게 특별한 역할을 맡았다. 준호는 미나에게 책을 읽어주었고 민석은 지윤에게 노래를 불러주었으며 도윤은 수아와 놀아주었다. 마침내 입양이 승인되었을 때 정 가족은 춘천의 농장을 아기들을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다. 우진은 집의 일부를 개조하여 아기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다. 민지는 교직에서 일시적으로 휴직하여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준비는 진도견 한별이 보여주었다. 입양 소식을 듣자마자 한별은 마치 무언가를 이해한 듯 행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새끼 중 3마리인 별이, 달이, 해오를 데리고 집안의 새로운 공간을 탐색했다. 한별은 특히 아기 침대 주변에 관심을 보였고 자신의 새끼들을 그곳에 데려와 함께 누웠다. 한별은 항상 특별했어요. 우진은 설명했다. 그녀는 마치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녀가 새로운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자신의 새끼들을 준비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 6월의 따뜻한 날, 미나, 지윤, 수아는 마침내 정 가족의 농장에 도착했다.
그날은 가족 모두에게 축제와 같았다. 준호, 민석, 도윤은 농장 입구에 환영 현수막을 걸었고 오지는 전통 한국떡을 준비했다. 민지는 아기들을 위한 특별한 한복을 준비했다. 한별과 그녀의 새끼들은 차가 도착하자 흥분해서 짖었다. 그러나 아기들이 집에 들어오자 그들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한별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각 아기의 얼굴을 냄새 맡았다. 그녀는 특히 미나와 지윤에게 관심을 보였고 그들 근처에 앉아 마치 보호하듯 지켰다. 진도견은 보호 본능이 매우 강합니다. 오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한별은 이미 이 아이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정 가족의 농장은 세 자매에게 완벽한 피난처가 되었다. 넓은 자연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기다렸다. 의료진은 미나와 지윤의 분리수술이 가능하지만 아직 몸이 더 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천몇 개월 동안 미나, 지윤, 수아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다. 수아는 가장 빨리 성장했고 먼저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미나와 지윤은 당연히 움직임에 제한이 있었지만 그들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진전을 보였다. 그들은 서로 의사소통하는 특별한 방식을 발전시켰고 때로는 말없이도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한별은 아기들의 상수이자 수호자가 되었다. 그녀는 항상 그들 가까이에 있었고 밤에는 종종 그들의 방 앞에서 잠을 잤다. 그녀의 새끼들인 별이, 달이, 해오도 비슷한 보호 본능을 보였다. 별이는 특히 미나와 지윤에게 애착을 보였고 다리는 수아와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해오는 세 자매 모두를 돌보는 것처럼 보였다. 진도견은 충성심과 지능이 놀랍습니다. 오지는 종종 개들이 아이들을 지켜보는 모습을 보며 말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의 특별한 필요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준호, 민석, 도윤도 여동생들을 돌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아기들과 시간을 보냈다. 준호는 미나와 지윤에게 특별한 장난감을 만들었고 민석은 수아에게 노래를 가르쳤다. 도윤은 모든 자매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을 좋아했다. 저는 처음에는 여동생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놀 수 없을까봐 걱정했어요. 도윤은 나중에 고백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똑똑하고 적응력이 뛰어나요. 특히 미나와 지윤은 서로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알았어요. 아이들이 9달이 되었을 때 서울대학교 병원의 소아외과 전문의 박진호 교수팀은 미나와 지윤의 분리수술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수술은 복잡하고 위험했지만 아이들에게 독립적인 삶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이 결정은 쉽지 않았어요. 오지는 회상했다. 하지만 우리는 미나와 지윤이 자신만의 삶을 살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민지는 두 아기를 품에 안고 진도견 한별과 함께 흔들의자에 앉아 있었다. 충성스러운 한별은 마치 상황을 이해하는 듯 조용히 아기들 곁을 지켰다. 농장의 다른 진도견들도 항상 아이들을 보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한별의 새끼 중 하나인 별이는 항상 미나와 지윤 가까이에 있었다. 내일이면 너희는 각자의 여정을 시작하게 될 거야. 민지는 부드럽게 속삭였다. 하지만 너희는 항상 하나일 거야. 영혼으로, 마음으로. 2003년 9월, 미나와 지윤은 분리수술을 위해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했다. 가족 전체가 그들과 함께 서울로 갔다. 심지어 한별도 동행했는데 그녀는 병원 근처 임시숙소에서 가족과 함께 지냈다. 수술 당일 아침, 박진호 교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설명을 했다. 이 수술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미나와 지윤은 하복부와 일부 내부 장기를 공유하고 있고 한 쌍의 다리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두 아이 모두에게 가능한 한 정상적인 삶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수술이 시작되기 전 준호는 자신이 만든 작은 부적을 의사에게 건넸다. 이건 우리 여동생들을 위한 거예요. 그는 설명했다. 할머니가 이런 부적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했어요. 박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부적을 받았다. 수술실에 가져가겠습니다. 그는 약속했다.
24시간 넘게 이어진 수술은 모두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가족들은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렸고, 한별은 마치 주인의 불안을 감지한 듯 임시 숙소에서 불안하게 울부짖었다고 한다. 마침내 박진호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수술실에서 나왔다.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두 아이 모두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수술은 대가가 따랐다. 미나와 지우는 각각 한쪽 다리만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평생 보조기구가 필요할 것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제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두 어린이의 건강 상태는 가족 덕분에 좋습니다. 박 교수는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들의 인내, 결단력, 그리고 강인함 덕분입니다. 회복 과정은 길고 힘들었다. 정 가족은 서울에 임시 거주지를 마련하여 병원 가까이에 머물렀다. 민지는 휴직을 했고 우지는 농장 관리를 위해 춘천과 서울을 오가며 지냈다. 세 아들들은 번갈아가며 서울에 와서 여동생들을 만났다. 특히 감동적인 것은 진도견 한별이 보여준 헌신이었다. 우진이 한별을 서울로 데려왔을 때 그녀는 즉시 아이들의 병실로 뛰어가 침대 아래에 자리를 잡았다. 병원 규정에 의해 동물의 출입이 제한되었지만 의료진은 한별의 존재가 아이들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특별히 허락했다. 한별이 있을 때 아이들의 활력 징후가 더 안정적이었어요. 담당 간호사는 놀라움을 표현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치유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수술 후 몇 주 동안 미나와 지우는 서로를 그리워하는 듯했다. 그들은 평생 동안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갑자기 분리된 것은 정서적으로 힘든 적응 과정이었다. 그러나 별이의 존재는 그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별이는 종종 두 침대 사이에 누워 두 자매 모두에게 접촉할 수 있게 했다. 별이는 그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했어요. 민지는 말했다. 그는 그들이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수술 후 6개월, 미나와 지우는 첫 의족을 받았다. 처음 몇 주간은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의 결단력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특히 진도견 별이는 항상 그들 곁에서 균형을 잡도록 도왔고 때로는 의족이 불편할 때 기대어 걸을 수 있는 지지대가 되어주었다. 별이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의 필요를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우지는 그 시간을 회상했다. 그는 미나가 불안정할 때 그녀의 왼쪽에 서고 지윤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녀의 오른쪽에 섰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준호, 민석, 도윤도 여동생들의 재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준호는 물리치료사가 가르쳐준 운동을 도왔고 민석은 동기부여를 위한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었다. 도윤은 항상 자매들을 격려하는 응원단장과 같았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도윤은 종종 미나와 지윤에게 말했다. 넘어져도 우리가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많이 넘어졌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다. 각 넘어짐은 교훈이 되었고 각 일어섬은 승리가 되었다. 수아도 자매들의 재활 과정에 참여했다. 그녀는 종종 미나와 지윤 앞에서 걸어 그들에게 방향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 수아는 자매들을 향해 외쳤다. 천천히, 한 걸음씩. 수술 후 2년, 정 가족은 공식적으로 입양 절차를 완료했다. 미나, 지윤, 수아는 이제 법적으로도 정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그들의 성은 정으로 바뀌었고 새로운 가족 환경 속에서 빠르게 적응해갔다. 입양기관의 공동 설립자인 김현정은 이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의료적 상태가 있는 아이들을 양육할 때 많은 부모들은 그들을 영원히 자라지 않을 아이들처럼 대합니다. 평생 돌봐야 할 존재로 여기죠. 그리고 아이들은 그런 행동 모델을 채택합니다. 하지만 정 가족은 달랐어요. 이 가정에서는 각 아이가 사회의 독립적인 단위로 여겨집니다. 정 가족의 농장에서 세 자매는 사랑과 자연, 그리고 동물들 사이에서 성장했다. 진도견들은 그들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별의 새끼들인 별이, 달이,
혜호는 아이들의 충실한 친구이자 보호자가 되었다. 특히 별이는 미나와 지윤이 의족으로 걷는 연습을 할 때 항상 곁에 있었고, 때로는 그들이 넘어질 때 몸을 받쳐주기도 했다. 진도견은 충성심과 지능이 놀랍습니다. 우지는 말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의 특별한 필요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특히 별이는 미나와 지윤에게 특별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미나와 지윤은 자신들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자매들이 5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지역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른 아이들의 호기심과 때로는 잔인한 말들에 상처를 받기도 했다. 왜 다리가 하나뿐이에요? 한 아이가 미나에게 물었다. 당신은 괴물이에요. 다른 아이가 지윤에게 말했다. 이런 질문과 발언들은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전 가족은 그들에게 자신감과 강인함을 가르쳤다. 우리는 특별해,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극복했기 때문이야. 민지는 딸들에게 자주 말했다. 준호, 민석, 도유는 학교에서 여동생들의 강력한 옹호자가 되었다. 그들은 다른 아이들에게 자매들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그들을 존중하도록 가르쳤다. 우리 여동생들은 너희들보다 더 강해. 도유는 한 번은 미나를 놀리던 아이에게 말했다. 그들은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극복했어. 학교에서 미나와 지유는 서로 다른 반에 배정되었다. 이는 그들이 독립적인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했다. 수아는 종종 두 자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했고, 세 자매는 점심시간에 항상 함께 모였다. 진도견 별이는 특별 허가를 받아 때때로 학교에 방문했다. 학교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동물 매개 치료를 도입했고, 별이는 그 프로그램의 스타가 되었다. 미나와 지윤의 이야기는 전교생에게 영감을 주었고, 학교는 장애에 대한 인식과 포용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별이가 학교에 오는 날은 모든 아이들이 기다리는 날이에요. 학교 교장 이성민은 말했다. 그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포용과 이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세 자매는 각자의 재능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미나는 예술적 재능을 보였고, 그림과 조각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지윤은 과학과 수학에 뛰어났으며 특히 의학에 관심을 보였다. 수아는 운동 능력이 뛰어났고 수영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냈다. 세 자매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특별해요. 그들의 담임 교사 박소희는 말했다. 그들은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 있을 때 더욱 강해집니다. 자매들이 자라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10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학교 축제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는 발표를 했다. 그들의 솔직함과 용기는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우리는 다르게 태어났지만 그것이 우리를 정의하지는 않아요. 미나는 발표에서 말했다. 우리의 차이점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요. 지윤은 덧붙였다. 우리가 가진 도전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포기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수아는 자매들의 발표를 마무리했다. 우리 3명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함께 강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를 지지합니다. 그들의 발표는 지역 뉴스에 보도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용기와 긍정적인 태도에 감동받았다. 자매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도전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나와 지유는 때때로 자신들의 신체적 차이로 인한 제한에 좌절감을 느꼈다.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2다리로 걸을 수 있다면 어떨까 상상해요. 미나는 한 번은 민지에게 고백했다. 민지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내가 2다리가 있었다면 넌 지금의 미나가 아닐 거야. 너의 경험, 너의 강인함, 너의 특별한 관점, 이 모든 것들이 너를 너답게 만드는 거야.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자매들은 더 넓은 사회적 환경에 노출되었다. 그들은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미나는 학교 예술클럽에 가입했고 지유는 과학 동아리에서 활동했다. 수아는 학교 수영팀에 들어갔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종종 잔인할 수 있다. 미나와 지우는 때때로 따돌림을 당했고 그들의 의족과 걸음걸이가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런 경험들은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더 강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우리를 놀리면 우리는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지우는 말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을 줍니다. 이 시기에 진도견 별이는 여전히 그들의 중요한 지지자였다. 이제 나이가 든 별이는 예전처럼 활동적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여전히 자매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별이의 자손들인 새로운 진도견 새별이와 햇살이도 가족에 합류했고 그들도 자매들의 충실한 친구가 되었다. 진도견은 우리 가족의 역사의 일부예요. 우지는 말했다. 그들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둥이의 나이가 14살이 되었다. 같은 얼굴을 가졌지만 세 자매는 각자 독특한 개성을 발전시켰다. 미나는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 그림과 조각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그녀의 작품은 종종 자신의 경험과 병원 생활, 그리고 두 개의 몸이 하나였던 기억을 반영했다. 그녀의 작품 중 일부는 지역 갤러리에 전시되기도 했다. 미나의 작품에는 깊은 감정과 독특한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지역 예술가 김태우는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우는 과학과 의학에 관심이 많았다. 그녀는 자신을 수술한 박진호 교수를 우상으로 여겼고 언젠가 자신처럼 특별한 필요가 있는 아이들을 돕는 의사가 되고 싶어 했다. 저는 의학의 힘을 직접 경험했어요. 지우는 말했다.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희망을 주고 싶어요. 수아는 운동선수로 성장했다. 그녀는 패럴림픽 수영 경기에 관심이 있었고 이미 지역대회에서 여러 메달을 획득했다. 그녀는 종종 자신의 성공을 자매들의 용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다. 제 자매들이 매일 직면하는 도전을 보면 저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어요. 수아는 설명했다. 세 자매 모두에게 진도견들은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별이는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미나와 지윤의 충실한 친구였다. 그의 자손들도 가족의 일부가 되어 정 가족의 농장에는 항상 진도견의 활기찬 존재가 함께했다. 진도견은 우리 한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지는 자주 말했다. 그들의 충성심, 용기, 그리고 가족에 대한 헌신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가치와 같습니다. 준호, 민석, 도윤도 이제 성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준호는 서울대학교 의학과에 입학했고 민석은 컴퓨터공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도윤은 체육교육을 전공하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여동생들과 강한 유대감을 유지했고 학교 방학 때마다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우리 자매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준호는 말했다. 그들의 용기와 결단력은 저에게 의사가 되고 싶다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민지와 우진도 자녀들의 성장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들은 항상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아이들을 그들의 장애가 아닌 능력으로 정의했어요. 민지는 설명했다. 우리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고 그것이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미나, 지윤, 수아의 이야기는 점차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그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성취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한국 방송사 KBS는 그들의 14번째 생일에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프로그램은 그들의 일상을 따라가며 학교 생활, 취미 활동, 그리고 가족 관계를 보여주었다.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는 미나와 지윤이 의족을 벗고 진도견 별이와 함께 춘천의 호수에서 수영하는 모습이었다. 그들의 얼굴에 번진 순수한 기쁨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우리는 다르게 태어났지만 우리의 차이점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요. 인터뷰에서 지윤이 말했다. 제 자매와 저는 서로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함께 태어났고 이제는 다른 몸을 가졌지만 우리의 유대감은 더 강해졌어요.
미나는 덧붙였다.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 그리고 우리의 충실한 진도견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다큐멘터리는 한국 사회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많은 학교들이 포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장애 아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검토했다. 특히 동물 매개 치료의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진도견과 같은 한국 토종견들이 치료견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고, 여러 병원과 재활센터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정가족의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적 기적이 아닙니다. 다큐멘터리의 제작자 이지연은 말했다. 그것은 사랑, 포용, 그리고 가족의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진도견의 놀라운 본능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후 정가족은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들은 장애 인식 행사에 초대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다. 미나, 지윤, 수아는 종종 다른 장애 아동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한 강연을 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일 수도 있어요. 미나는 말했다. 정가족의 이야기는 단순히 의학적 기적이나 극복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의 힘과 무조건적인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다. 준호, 민석, 도윤은 이제 성인이 되어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가족의 중심에는 강한 유대감이 있었다. 그들은 여동생들의 보호자이자 멘토가 되어 그들이 직면하는 모든 도전을 함께했다.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민지는 종종 말했다. 우리 아이들 각자는 특별하고 우리 가족을 완전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농장은 계속해서 성장했고 이제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오지는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을 위한 농업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민지는 특수교육 전문가로서 활동하며 다른 가족들을 지원했다. 그들의 진도견 브리딩 프로그램도 새로운 목적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치료견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특별한 필요가 있는 아이들을 돕는 진도견을 훈련시켰다. 별이의 자손들 중 많은 수가 이제 전국의 병원과 재활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다. 진도견은 1000년 이상 한국인과 함께해온 충직한 동반자입니다. 오지는 한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그들의 본능적인 보호의식과 지능은 특별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 이상적입니다. 별이는 이제 노견이 되었지만 여전히 미나와 지윤의 충실한 동반자였다. 그는 이제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지만 그의 현명한 눈빛은 여전히 깊은 이해와 사랑을 담고 있었다. 별이는 우리 가족의 역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지는 말했다. 그는 미나와 지윤이 태어날 때부터 그들과 함께했고 그들의 모든 도전과 승리를 목격했습니다. 14살이 된 미나, 지윤, 수아는 다른 10대들처럼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장애는 그들을 정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결단력과 창의성을 형성했다. 저는 다른 아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미나는 말했다. 우리의 몸이 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지윤은 의학 연구자가 되어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치료법을 개발하는 꿈을 품고 있었다. 박진호 교수님처럼 저도 생명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그녀는 열정적으로 말했다. 수아는 패럴림픽 금메달을 따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저는 제 자매들이 가르쳐준 것처럼 장애는 한계가 아니라 다르게 접근하는 방법일 뿐이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요. 세 자매의 이야기는 계속 진행 중이었다. 그들은 아직 많은 도전과 승리, 그리고 발견의 여정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서로와 가족, 그리고 충실한 진도견들과 함께라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세월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 자매 사이의 깊은 유대감과 그들을 둘러싼 가족의 사랑이었다. 어느 평화로운 여름 저녁, 정 가족은 농장 뒤편의 언덕에 모여 있었다. 석양이 강원도의 산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미나, 지윤, 수아는 나란히 앉아 있었고 나이든 별이는 그들 사이에 누워 있었다.
때로는 제가 아직도 지훈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요. 미나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가 슬플 때 저도 알아요. 그녀가 기쁠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분리되었지만 영혼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어요. 수아는 두 자매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 연결의 일부예요. 우리는 셋이서 하나니까요. 별이는 머리를 들어 세 자매를 바라보았다. 그의 지혜로운 눈은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했다. 우진이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진도견은 우리 문화에서 충성과 보호의 상징입니다. 별이와 그의 가족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 이상의 존재가 되었어요. 그들은 우리 가족의 일부이고 때로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지는 세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다. 14년 전 그녀가 처음으로 붙어있는 두 아기와 그들의 자매를 보았을 때 그녀는 이런 미래를 상상하지 못했다. 도전, 고통, 눈물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기쁨, 사랑, 그리고 성취가 있었다. 여러분의 생물학적 부모님이 여러분을 보게 된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민지가 말했다. 그분들은 어려운 결정을 내렸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 삶을 가져다 주었어요. 미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저는 그분들에게 화가 나지 않아요. 이해해요. 그리고 그분들 덕분에 우리는 최고의 가족을 얻었어요. 언덕 아래에서 다른 진도견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별이의 자손들인 그들은 농장의 새로운 세대를 대표했다. 마치정 가족처럼 그들도 전통과 미래를 연결하는 달이었다. 자매들이 15살이 되었을 때 새로운 도전이 찾아왔다. 미나의 의족은 더 이상 그녀의 성장한 몸에 맞지 않았고 그녀는 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의사들은 새로운 의족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최신 기술의 의족은 매우 비쌌다. 우리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거야. 우진은 가족에게 약속했다. 미나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거야. 지역사회는 정 가족의 상황을 알게 되었고 기금 마련 행사를 조직했다. 미나의 학교 친구들은 미술 작품 경매를 열었고 지윤의 과학 동아리는 과학 박람회를 개최했다. 수아의 수영팀은 수영 마라톤을 통해 기금을 모았다. 놀랍게도 서울대학교 병원의 박진호 교수가 연락해왔다. 그는 미나와 지윤을 위한 최첨단 의족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그들을 시험 대상자로 초대했다. 여러분의 특별한 상황은 우리가 더 나은 보철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박 교수는 설명했다. 여러분은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미나와 지윤은 즉시 동의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다. 수아도 연구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그녀는 자매들을 위한 물리치료 프로그램을 돕기로 했다. 우리는 항상 함께해요. 수아는 말했다. 한 사람이 도전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참여합니다. 연구 프로젝트는 1년 동안 진행되었다. 그 기간 동안 자매들은 서울과 춘천을 오가며 바쁜 날들을 보냈다. 특히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서로와 가족의 지지로 견뎌냈다. 진도견 별이는 이 시간 동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미나와 지윤의 충실한 동반자였다. 그는 병원 방문 때마다 함께했고 때로는 의사들이 그의 존재가 자매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치료실에 들어오도록 허락하기도 했다. 별이는 우리의 수호천사예요. 지윤은 말했다. 그가 옆에 있으면 모든 것이 더 쉬워져요. 프로젝트가 끝나갈 무렵 박 교수팀은 혁신적인 새 의족을 개발했다. 이 의족은 더 가볍고 편안했을 뿐만 아니라 신경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했다. 이것은 단순한 의족이 아닙니다. 박 교수는 설명했다. 이것은 인체와 기술의 새로운 융합입니다. 미나와 지윤의 참여 덕분에 우리는 수천 명의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미나와 지윤이 새 의족을 처음 시도했을 때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 놀라움과 기쁨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건 마치 제 다리의 일부 같아요.
미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말했다.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놀라워요. 수아는 자매들을 꼭 안아주며 기뻐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달릴 수 있어요. 새 의족으로 미나와 지윤의 삶은 다시 한번 변화했다. 그들은 이제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고 자신감도 더욱 커졌다. 미나는 춤 수업을 시작했고 지윤은 하이킹을 시작했다. 둘 다 이전에는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활동들이었다. 자매들이 16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큰 위기를 맞았다. 오랫동안 그들의 충실한 동반자였던 진도겸 별이가 나이가 들어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수의사는 별이가 노령으로 인한 여러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심장이 약해졌고 신장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다. 가족은 별이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별이는 우리 가족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진은 슬픔에 잠겨 말했다. 그는 미나와 지윤이 태어날 때부터 그들과 함께했어요. 그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아닐 거예요. 미나와 지윤은 별이의 상태를 특히 힘들게 받아들였다. 그들에게 별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그들의 여정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별이가 아프다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는 항상 우리를 도왔는데 이제 우리가 그를 도울 수 없다니. 가족은 별이의 마지막 날들을 가능한 한 편안하게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그를 농장 곳곳에 데려가 그가 좋아하는 장소들을 방문했다. 별이의 자손들인 새별이, 햇살이, 그리고 그의 다른 새끼들도 마치 무언가를 이해한 듯 그의 곁을 지켰다. 마침내 어느 평화로운 가을날 별이는 미나와 지윤 사이에 누워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충성심과 사랑은 변함없었다. 별이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어요. 민지는 장례식에서 말했다. 그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고 항상 그럴 것입니다. 별이의 죽음은 자매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을 더 성숙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슬픔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관계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별이는 육체적으로는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우리와 함께 있어요. 지윤은 말했다.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별이의 죽음 후 가족은 그를 기리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찾았다. 우진은 농장에 별이의 정원이라는 조용한 명상 공간을 만들었다. 미나는 별이의 초상화를 그렸고 지윤은 그의 생애에 관한 짧은 책을 썼다. 수아는 지역동물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별이는 우리에게 봉사와 사랑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어요. 수아는 설명했다. 저는 그의 유산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17살이 되면서 미나, 지윤, 수아는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곧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될 것이었다. 미나는 서울예술대학교에 지원하여 미술을 공부하고 싶어 했다. 그녀의 작품은 이미 지역 예술계에서 주목받고 있었고 그녀는 장애인 예술가로서의 독특한 관점을 더 발전시키고 싶어 했다. 예술은 제게 표현의 수단이자 치유의 방법이었어요. 미나는 설명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어요. 지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목표로 했다. 그녀는 박진호 교수처럼 소아외과 의사가 되어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돕고 싶어 했다. 의학은 제 삶을 변화시켰어요. 지윤은 말했다. 저도 다른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수아는 체육교육학을 공부하여 장애인 스포츠 코치가 되고 싶어 했다. 그녀는 이미 전국 청소년 패럴림픽에서 여러 메달을 획득했고 다른 장애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자신감을 얻도록 돕고 싶어 했다. 스포츠는 제게 꿈과 목표를 주었어요. 수아는 말했다. 저는 다른 아이들도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우진과 민지는 딸들의 꿈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그들은 항상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처음 그들을 입양했을 때
우리는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민지는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들이 자신의 길을 찾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했어요. 준호, 민석, 도윤도 여동생들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들은 이제 모두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가족의 강한 유대감을 유지했다. 우리 여동생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준호는 말했다. 그들의 용기와 결단력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이 되었습니다. 한별의 자손들인 진도견들도 계속해서 가족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특히 별이의 딸인 새별이는 미나와 지윤에게 특별한 애착을 보였고 별이의 역할을 이어받은 것처럼 보였다. 진도견의 충성심은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우진은 말했다. 새별이는 별이의 정신을 이어받았어요. 그녀도 우리 가족의 수호자입니다. 2021년 6월, 미나, 지윤, 수아는 18번째 생일을 맞았다. 정 가족은 특별한 축하 행사를 준비했다. 춘천의 모든 친구들과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초대되었고, 농장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다. 박진호 교수도 특별 게스트로 초대되었다. 그는 미나와 지윤의 성장을 지켜본 것이 자신의 의료 경력에서 가장 보람찬 경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여러분이 극복한 도전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자매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많은 의사들과 환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생일 파티 동안 미나는 특별한 전시회를 열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그들의 여정을 보여주었다. 태어날 때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그림과 조각으로 표현했다. 이 작품들은 제 인생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미나는 설명했다. 저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윤은 그들을 도왔던 의료진과 연구자들을 위한 감사 연설을 했다. 그녀는 자신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발표했고 모두가 기뻐했다. 저는 제가 받은 도움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요. 지윤은 말했다. 의학의 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수아는 자신이 국가 패럴림픽 수영팀에 선발되었다는 소식을 공유했다. 그녀는 내년에 있을 국제대회에 한국을 대표하여 참가할 예정이었다. 제 자매들이 제게 가르쳐준 것처럼 저는 장애가 한계가 아니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요. 수아는 말했다. 우진과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자녀들을 바라보았다. 18년 전 그들이 새 작은 아기를 입양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놀라운 여정이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민지는 축사에서 말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에게 인내, 용기,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진은 아내의 말에 동의했다. 우리는 운이 좋은 부모입니다. 우리 6 아이들은 각자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 가족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의 충실한 진도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일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미나, 지윤, 수아가 함께 준비한 특별한 공연이었다. 미나는 그림을 그리고 지윤은 시를 낭송하고 수아는 춤을 추었다. 그들의 공연은 가족, 사랑, 그리고 회복력에 관한 아름다운 표현이었다. 우리는 다르게 태어났지만 사랑 속에서 자랐어요. 세 자매가 함께 말했다. 우리의 차이점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었고 우리의 가족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18번째 생일 파티 후 미나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 오늘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내가 다르게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지윤과 분리되지 않았다면? 수아와 함께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다면?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내 삶은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 우리 가족, 우리의 진도견들, 그리고 우리의 농장은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다. 나는 의족이 있지만 그것은 나를 제한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그것이 내가 얼마나 강한지 매일 상기시켜준다고 생각한다. 지윤과 나는 한때 한 몸이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의 유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수아는 항상 우리의 연결고리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다.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함께 태어났고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모았다. 그리고 우리의 충실한 진도견들, 특히 별이. 그는 말없는 수호자이자 친구였다. 때로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면 그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의 충성심은 우리 가족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켰다. 나는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장애가 있는 모든 아이들, 입양된 모든 아이들, 그리고 자신이 다르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차이점이 우리를 독특하고 강하게 만든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나는 18살이고 내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다. 나는 나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믿는다. 우리가 걸어온 길은 쉽지 않았지만 그 여정이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들었다. 언젠가 나도 나 자신의 가족을 가질지도 모른다. 그때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사랑과 인내, 그리고 무조건적인 수용의 가치를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물론 우리 집에는 진도견이 있을 것이다. 별이의 후손들 중 하나. 그들의 충성심과 보호 본능은 우리 가족의 유산의 일부가 되었다. 내일이 무엇을 가져올지 모르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다.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그렇게 미나, 지윤, 수아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들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가족에게서, 그리고 충실한 진도견들에게서 배운 교훈을 간직한 채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 용기, 그리고 인내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것은 차이점을 받아들이고 축하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가족의 힘에 관한 이야기였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의 힘. 미나, 지윤, 수아가 각자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은 항상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에게서 힘을 얻을 것이다. 그들의 유대감은 거리나 시간으로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어떤 도전이라도 사랑과 결단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강원도의 평화로운 농장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세계로 향하고 있었다. 미나, 지윤, 수아는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항상 그들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가족과 별이의 정신을 이어받은 충실한 진도견들이 있을 것이다.